야, 박성재. 네가 왕이야?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오석진 병장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처럼 박성재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성재는 고개를 더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대답 안 해. 내 놈 귀먹었어. 오석진이 박성재의 헬멧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다. 박성재의 머리카락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상병 이재훈이 킥킥 웃었다. 병장님, 신병이라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오석진은 이재훈의 말에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박성재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하하, 그래.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좋아? 내가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게. 오석진이 박성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위협적이었다.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럴수록 오석진은 더욱 강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야, 똑바로 서.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떨고 있는 줄 알아. 그때 또 다른 고참인 병장 김현우가 다가왔다. 그는 오석진보다 더 차갑고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 병장, 너무 오래 끌지 마. 오늘 일과는 끝났어. 김현우의 말에 오석진은 멱살을 놓았다. 박성재는 바닥에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김현우는 그런 박성재를 보며 비웃었다. 박성재, 너 내 가족들한테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그럼 정신 차려. 군대는 말만 듣는 곳이야. 밤이 깊어지고 소등 시간이 되었다. 모든 훈련병들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박성재는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석진과 김현우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그때 오석진이 조용히 박성재에게 다가왔다. 박성재, 나 좀 따라와. 오석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무서웠다. 박성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오석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박성재는 오석진을 따라 어두운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끝에는 비품 창고가 있었다. 창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이미 김현우와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박성재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다. 박성재, 네가 낮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오석진이 창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다. 모르겠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모르겠다고?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김현우가 박성재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박성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우리가 낮에 내 놈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냐. 부모님이랑 형도 봤지. 네가 그렇게 나약한 놈이라는 걸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오석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부턴 네가 알아서 기어라. 안 그러면 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 이재훈이 박성재를 발로 찼다. 박성재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3명의 고참병들이 박성재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시작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박성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몸이 짓밟히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들이 생각났다. 부모님과 형이 자신을 걱정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한참 동안의 폭행이 끝났다. 박성재는 만신창이가 되어 창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오석진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재, 오늘 일은 없었던 일이야. 네가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라고 말해. 알겠어. 박성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그의 영혼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대답 크게 안 해. 똑바로 말해. 김현우가 박성재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좋아. 잘 생각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오석진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창고를 나갔다. 3명의 고참병들이 사라진 후 박성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다. 박성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군대에 오기 전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미래를 꿈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차가운 군대에서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이 비열한 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리라. 강원도 철원의 여름은 맑았지만 그 맑음 아래에 숨겨진 어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성재의 부모님인 박진철과 윤정이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부대 개방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철은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 같은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윤정이는 예비역 소장 출신으로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첫째 아들이자 성재의 형인 박지웅은 현재 육군 소령으로 복무 중이었다. 우리 막나에 저기 보여요. 윤정이가 손을 들어 멀리서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가리켰다. 박성재는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힘차게 발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늠름해 보였다. 그러나 윤정이의 예리한 눈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느껴졌다. 여보 성재 표정이 왜 저렇게 굳어 있죠? 윤정이가 박진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철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군 생활 30년이 넘는 그에게 부대 내의 미묘한 기류는 낯설지 않았다. 글쎄,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신병들한테는 첫 부대 개방 행사니까. 박진철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박지웅이 부모님 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어머니, 성재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박지웅은 동생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동생의 움직임에서 미세한 불안정함을 포착했다. 그런데 성재의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진철은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박성재를 바라봤다. 자세히 보니 박성재의 오른쪽 어깨가 다른 훈련병들에 비해 미세하게 처져 있었다. 마치 밤새도록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진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저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야. 분명 뭔가에 맞았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의 자세야. 박진철은 속으로 생각했다. 웅장한 군악대 연주가 끝나고 훈련병들의 제식 훈련 시범이 마무리되었다. 관람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때 박성재의 뒤에 서 있던 고참병 이재훈이 박성재의 뒤통수를 툭 치며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거리가 멀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재훈의 입모양은 행사 끝나고 보자라는 위협적인 말처럼 보였다. 박성재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광경을 본 박진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보, 저거 봤어요.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진철의 손을 잡았다. 박진철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동기끼리 장난치는 거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행사가 끝난 후 박성재는 가족들과 잠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재는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가까이서 본 박성재의 얼굴은 전날 밤 폭행의 흔적으로 인해 미세하게 부어 있었다. 특히 오른쪽 뺨과 목 부위에 멍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박성재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우리 막나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윤정이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박성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도 주변을 의식하는 듯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요, 엄마. 며칠만 더 버티면 돼요.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박진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성재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 다친 데는 없고. 박성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젯밤의 협박이 떠올라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뇨, 아버지.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박성재는 애써 웃어 보였다. 박지웅이 조용히 박성재의 팔을 잡았다. 그는 동생의 팔에 난 희미한 멍 자국을 보았다.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닌데 박지웅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다. 성재야, 형한테 솔직하게 말해. 박성재는 형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울음을 참았다. 그때 멀리서 오석진 병장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성재는 오석진의 눈빛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오석진의 눈빛은 네가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는 듯 위협적이었다.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이 끝났다. 박성재는 가족들을 향해 애써 손을 흔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다. 박진철 가족은 부대를 떠나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윤정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박성재의 미묘한 표정과 몸의 멍 자국까지. 그녀는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습관대로 중요한 순간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박진철은 차창 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예리하고 단호해 보였다.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박진철은 속으로 다짐했다. 가족들과의 면회 시간이 끝난 직후였다. 박성재는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석진, 김현우, 이재훈 병장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등 시간이 되자 내무반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다. 모든 훈련병들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박성재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박성재, 나 좀 보자. 오석진 병장이 낮은 목소리로 박성재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듯 음산하고 차가웠다. 박성재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오석진을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훈련장 뒤편의 비품 창고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창고 안에는 이미 김현우와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석진은 창고 문을 굳게 닫고는 박성재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박성재는 벽에 부딪히며 휘청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다. 야, 박성재. 내 가족들이 내 놈 군대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던데. 오석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내 형이 소령이라며 그래서 네가 여기서는 왕이라도 된 줄 알았냐. 김현우가 박성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가족들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 눈 밖에 나는 순간 네 가족들한테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재훈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들의 말은 박성재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말을 따라야만 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가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라고 해. 알겠어. 오석진이 다시 한번 경고했다. 박성재는 고통에 신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현우가 박성재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성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머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박성재는 의무실에서 깨어났다. 그의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의무병은 놀란 표정으로 박성재에게 어떻게 다친 것인지 물었다. 박성재는 어젯밤에 폭행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훈련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의무병은 박성재의 말을 의심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중대장에게 보고되었다.
중대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박성재의 부상 정도가 단순한 낙상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급자인 부대장에게 먼저 연락했다. 부대장님, 신병 박성재가 훈련 중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부상 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대장은 보고를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중대장에게 박성재의 부상 원인을 낙상 사고로 기록하고 가족들에게는 가벼운 뇌진탕이라고만 알리라고 지시했다. 중대장, 이거 괜히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처리해. 그리고 의무실 CCTV 영상은 전부 삭제하고. 부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진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원하지 않았다. 중대장은 부대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무실 담당자에게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성재의 동기인 최우석 훈련병에게 접근했다. 최우석은 어제 박성재가 고참병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우석 훈련병, 너 어제 박성재 훈련병이 다친 거 봤지?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 맞지? 중대장이 최우석에게 물었다. 최우석은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중대장의 압박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맞습니다. 최우석은 힘없이 대답했다. 중대장은 최우석의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좋아, 만약 누가 너에게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면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라고만 말해. 만약 다른 소리를 하면 너도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이렇게 박성재의 폭행 사건은 부대 지휘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의해 점차 묻혀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한 신병의 고통과 진실을 외면했다. 박성재의 부모님은 아들의 부상 소식을 듣고 부대로 달려왔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단호한 면회 불가라는 통보뿐이었다. 박성재의 가족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부대 앞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그들은 아직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박진철 가족은 부대 앞에서 면회 거부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진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부대 근처의 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윤정이는 남편과 아들에게 자신의 수첩을 내밀었다. 여보, 성재 몸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특히 오른쪽 뺨과 목에,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박진철은 아내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예비역 중장 시절 그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다. 단순한 낙상 사고로 멍이 생길 수는 있어도 어깨가 처질 정도로 부상을 입지는 않아. 게다가 오른쪽 뺨에 멍이라니. 이건 폭행의 흔적이야. 그는 속으로 확신했다. 박지용 소령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군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그는 동생의 부상 기록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군 병원 전산망에는 단순 낙상으로 인한 경미한 타박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기록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부상으로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박지용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윤정이는 분노를 사기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누가 성재를 폭행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그때 윤정이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과거 그녀와 함께 근무했던 현역 장교였다. 메시지에는 언니 혹시 그 부대 감찰권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최근에 이상한 민원 몇 건이 있었는데 모두 무마됐다고 하네요. 라고 적혀 있었다. 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직적이야.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박진철은 최우석 훈련병이 건넨 작은 쪽지를 기억해냈다. 훈련장 북사면 탄약고 옆 비품 창고. 박진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웅아, 너 혹시 이 부대 지형도 기억하니? 탄약고 옆 비품 창고라면 CCTV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아.
박지웅은 즉시 부대 지형도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네, 아버지. 그곳은 야간 순찰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 박진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윤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민간인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박진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누군데.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날 저녁 박성재는 다시 한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참병들은 박성재의 치료 기록이 낙상 사고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들은 박성재에게 다시 한번 폭행을 가했다. 야, 박성재. 내 가족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소용없어.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야. 오석진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성재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부대 지휘관들은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했다. 중대장은 의무실 담당자에게 박성재의 치료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무실에 있던 CCTV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박성재의 동기인 최우석 훈련병을 불러 다시 한번 입단속을 시켰다. 최우석 훈련병, 너 어제 내가 한 말 잊지 않았겠지. 박성재가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다. 네가 괜한 소리 했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네 부모님도 힘들어질 수 있어. 최우석은 중대장의 위협적인 말에 겁에 질렸다. 그는 부모님이 생각났다. 멀리서 자신을 응원하는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국 중대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박성재의 부상 소식을 듣고 최우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최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성재 어머니시죠? 최우석입니다.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우야? 무슨 일이야? 최우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제가 드린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그냥 넘어진 것 같아요. 윤정이는 최우석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최우석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아니야,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거야. 윤정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우석 훈련병의 전화가 끊어진 후 윤정이는 불안감과 의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다. 여보, 성우 목소리가 너무 불안했어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게다가 통화 마지막에 대대장님, 조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윤정이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다. 박진철과 박지웅의 얼굴도 굳어졌다. 대대장과 조카. 그들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럼 그 고참병이 대대장의 조카라는 말입니까? 박지웅이 주먹을 꽉 쥐었다. 박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때문에 부대 지휘관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테고. 윤정이는 최우석이 건네준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훈련장 북사면 탄약고 옆 비품 창고. 이 작은 쪽지 하나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침묵했다. 바로 그때 부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진철이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부대장이었다. 박진철 씨 보호자분이시죠? 박성재 훈련병의 부상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회가 가능하니 부대로 와주십시오. 부대장은 박진철의 반대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오전 박진철 가족은 부대 의무실에서 박성재와 마주했다. 박성재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 특히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은 공허했다. 윤정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재야,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동작조차 어색해 보였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다. 박진철은 아들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다. 동공 반응이 미묘하게 느렸다. 이건 단순한 뇌진탕 증상이 아니야. 분명히 둔기로 머리를 맞았을 때의 반응이야. 박진철은 속으로 확신했다. 그는 어떻게 다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었다. 박성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훈련하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어제와 똑같았다. 바로 그때 중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의무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성재 훈련병 보호자분들이시죠? 중대장은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그는 박성재 앞에 자필 사유서 양식을 내밀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본인이 넘어져 다쳤다고 자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압박감을 박진철 가족은 놓치지 않았다. 박성재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쓰기를 주저했다. 중대장은 박성재의 망설임에 조급해졌다. 빨리 써. 이러면 모두가 힘들어져. 그는 박성재에게 속삭였다. 박성재는 중대장의 말에 눈을 감고 펜을 들었다. 그때 윤정이가 조용히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성재는 어머니의 눈짓을 보고는 펜을 든 채 멈춰섰다. 왜 안 쓰지? 빨리 써. 중대장이 박성재에게 소리쳤다. 박성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윤정이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진실을 말해도 돼.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박성재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못 쓰겠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규정이야. 그때 부대장이 의무실로 들어왔다. 박진철 씨, 박성재 훈련병, 규정입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부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진철은 조용히 일어섰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규정은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진실을 말할 겁니다. 박진철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부대장은 박진철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군대입니다.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박진철은 부대장의 말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말했다. 성재야, 진실을 말해도 돼.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박성재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의무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부대장은 박진철 가족에게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통보하며 그들을 내쫓으려 했다. 규정 변경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주의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박진철은 부대장의 말에 분노했지만 아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족들과 함께 의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박지웅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진철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진철은 홀로 부대 외곽으로 향했다. 그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야간 순찰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부대 안으로 잠입했다. 최우석이 알려준 대로 훈련장 북사면에 타냐고 옆 비품 창고를 발견했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창고 안에서 삽 손잡이에 묻은 붉은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그를 향해 비추어졌다. 거기 누구야? 헌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박진철은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들었다. 그는 헌병대에 연행되었고 부대 무단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같은 시각 한강도 방어사령부 소속의 소령 윤지아는 야근 중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국방부 청원 게시판 알림이 떴다. 강원도 최전방 제25사단 신병 폭행 사건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윤지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박성재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박성재가 폭행을 당했고 부대 지휘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윤지아는 글을 읽고 나서 곧바로 부대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그녀는 박성재 훈련병의 인사 기록과 의무실 치료 기록을 확인했다. 기록에는 단순 낙상으로 인한 경미한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윤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상관인 대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보고하는 순간 상급 부대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개인 노트북과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챙겼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함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밤 10시 정각 윤지아는 군용 지프차를 몰고 부대로 향했다. 그녀는 부대 정문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초병에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한강도 방어사령부 소속 윤지아 소령이다. 국방부 특별 감찰 지시가 있었다. 방금 도착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초병은 윤지아의 계급과 직책에 당황했다. 그는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윤지아는 이미 부대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부대장은 윤지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온 이유를 묻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소령,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야밤에 이렇게 불시에 방문하시면 저희 부대가 곤란해집니다. 부대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윤지아는 그런 부대장의 얼굴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부대장님, 곤란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 곤란함을 밝혀내는 것이니까요. 윤지아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지아는 부대장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의무실에 있던 CCTV 녹화 장치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 당일의 영상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무실 담당자에게 사건 당시의 치료 기록과 약품 반출 기록을 요청했다. 의무실 담당자는 부대장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윤지아는 그런 의무실 담당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 당신의 군 생활은 끝날 겁니다. 의무실 담당자는 윤지아의 말에 겁에 질려 모든 기록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윤지아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윤지아 소령은 의무실에서 사건 당일의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박성재 훈련병의 기록에는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윤지아는 약품 반출 기록에서 뇌진탕 관련 약물과 진통제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처방된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낙상 사고라면 이 정도 약물은 필요 없었을 텐데 분명히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곧바로 통신실로 향했다. 통신실 담당자는 윤지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다. 윤소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담당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윤지아는 담당자의 말은 무시하고 곧바로 컴퓨터에 앉아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의무실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통신실 담당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CCTV 영상 누가 삭제하라고 지시했지? 통신실 담당자는 부대장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아는 담당자의 거짓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담당자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이 기록이 삭제된 시각과 CCTV를 수동으로 조작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게 될 거야. 담당자는 윤지아의 말에 겁에 질려 결국 실토하고 말았다. 부대장님 지시였습니다. 윤지아는 통신실에서 전력 로그 기록도 확인했다. 그녀는 CCTV 영상이 삭제된 시간에 부대 전체의 전력 차단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전이 아니라
누군가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했다는 뜻이군. 윤지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부대 지휘관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그녀는 다음으로 경계 근무 일지를 확인했다. 경계 근무 일지에는 사건 당일 야간 순찰자로 병장 장호석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지아는 장호석 병장의 이름 옆에 있는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윤지아는 그의 이름이 대대장 조카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장호석 병장의 개인 정보 파일을 열어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버지는 대대장의 형이었다. 윤지아는 경계 근무 일지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곧바로 장호석 병장의 야간 순찰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장호석 병장이 야간 순찰을 나간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기록은 거짓이었다. 그는 야간 순찰을 나가는 대신 박성재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것이다. 이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후 윤지아는 자신의 노트북에 모든 자료를 백업했다. 그녀는 개인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고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중으로 백업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이 자료들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었다. 윤지아는 부대장에게 찾아갔다. 부대장은 윤지아가 의무실과 통신실을 뒤지고 다녔다는 보고를 받고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윤소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부대장은 소리를 질렀다. 윤지아는 부대장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부대장님, 월권 행위는 제가 아니라 부대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증거, 조작 진술 조작, 그리고 부대 내 폭행 사건 은폐까지. 부대장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윤지아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윤지아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부대장은 윤지아를 협박하려 했다. 윤소령 당신이 이러는 거 윗선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나를 건드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윤지아는 부대장의 협박에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부대장에게 차가운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부대장님, 저는 이미 무사하지 못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저의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부대장님,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부대장님은 더 이상 이 부대의 지휘관이 아닐 테니까요. 윤지아는 부대장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부대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 찼다. 부대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윤지아 소령의 서늘한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날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예언이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새도록 의무실과 통신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윤지아가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지 전전긍긍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했다. 자신을 지켜줄 윗선, 즉 상급 부대 지휘관들이 분명히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강원도 철원의 새벽은 요란한 헬기 소리로 시작되었다. 모든 장병들이 잠에서 깨어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세 대의 헬기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헬기에는 국방부 합동감찰단이, 두 번째 헬기에는 군사경찰 헌병대 특별수사팀이, 그리고 세 번째 헬기에는 군 의무감실 외상 전문의 팀이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윤지아 소령이 전날 밤 긴급히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동한 것이었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감찰관들과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착륙했다. 부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장병들은 감찰단장의 확성기 소리에 맞춰 연병장에 집결했다. 전 부대원 집합, 전 부대원은 지금 즉시 연병장에 집합한다. 감찰단장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성재 훈련병도 불안한 표정으로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는 어젯밤에도 고참병들에게 시달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쑤셨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는 연병장에 모인 감찰관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감찰단장은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대장과 중대장에게 향했다. 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중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피했다. 감찰단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작한다. 모든 장병들은 정직하게 진술하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감찰단장의 말이 끝나자 군사경찰 특별수사팀이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호석 병장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부대장과 중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따로 분리하여 조사실로 연행했다. 이들은 이미 윤지아 소령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명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편 윤지아 소령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훈련병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박성재 훈련병 보호자분들이시죠. 저는 한강도 방어사령부 소속 윤지아 소령입니다. 지금 즉시 부대 정문으로 와주십시오. 윤정이는 윤지아의 전화에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서둘러 부대로 향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박진철 가족은 감찰관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이 아닌 사건 현장인 훈련장 북사면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군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박진철이 전날 밤 사진을 찍었던 비품 창고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감찰관은 박진철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진철 씨 어젯밤 촬영하신 사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박진철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감찰관에게 건넸다. 감찰관은 휴대폰에 담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사진에는 삽 손잡이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감찰관은 과학수사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삽에서 혈흔이 검출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성재 훈련병의 혈액과 대조 검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과학수사팀은 즉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했고 삽 손잡이에서 미량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루미놀 반응 결과는 양성이었다. 한편 윤지아 소령은 통신실에서 전산 전문가와 함께 CCTV 공백 시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산 전문가는 로그 기록을 복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윤소령님, CCTV 공백 시간에 누군가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한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부대 전체의 전력 차단 기록은 없습니다. 윤지아는 이 결과를 보고 확신했다. 이 사건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지휘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부대 내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감찰단과 특수수사팀이 부대 전체를 장악했고 모든 관련자들은 조사실로 연행되었다. 감찰단장은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을 둘러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진실을 아는 자는 숨기지 말고 말하라. 너희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라. 그때 윤지아 소령이 감찰단장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다. 감찰단장님,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지아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통신실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로그 기록과 전력 로그 기록을 보여주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었으며 부대 전체의 전력 차단 기록은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를 수동으로 차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지아의 말에 부대 지휘관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감찰단장은 부대장과 중대장을 노려보며 물었다. 누가 CCTV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나? 전력 차단은 왜 한 거지? 부대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중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급자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그때 군사경찰 특별수사팀이 장호석 병장을 조사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장호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감찰단장은 장호석에게 물었다. 장호석 병장 사건 당일 야간 순찰 기록에 대해 설명해 보게. 장호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찰단장은 그의 태도에 분노했다. 너의 야간 순찰 동선에 대한 기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너는 순찰을 나가지 않았어. 그 시간에 훈련장에서 박성재 훈련병과 함께 있었지. 장호석은 감찰단장의 말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대대장님 지시였습니다. 박성재를 정신 차리게 하라고. 장호석의 말을 들은 부대장과 중대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급자인 대대장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감찰단장은 곧바로 대대장을 조사실로 연행했다. 대대장은 감찰단장의 말에 강하게 부인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장호석 병장의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대대장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감찰단장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윤지아 소령이 전날 밤 확보한 대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상급 부대 지휘관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로그 기록이 그 증거였다. 그 로그 기록에는 조카건은 조용히 시켜, 보고서 수정, CCTV 삭제, 증인 압박 등 이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감찰단장은 대대장에게 메신저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대대장님의 조카를 조용히 시키라는 지시가 실수였단 말입니까?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때 박진철 가족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박성재의 치료 기록과 최우석 훈련병의 진술서가 들려 있었다. 윤지아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박철민 씨, 박성재 훈련병의 진술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진철은 윤지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박성재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성재는 감찰단장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석진 병장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 거짓 진술을 강요받은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그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장호석 병장이 삽으로 제 머리를 가격했고 다른 고참병들이 저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라고 거짓말하라고 했습니다. 박성재의 증언에 장호석 병장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대대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감찰단장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의 조카인 장호석 병장이 박성재 훈련병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부대장과 중대장이 그의 지시에 따랐음도 밝혔다. 대대장의 자백은 부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관이 그토록 비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감찰단장은 대대장의 자백을 듣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대장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다. 당신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는 대대장과 부대장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군사경찰 특별수사팀이 즉시 그들을 연행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범죄자였다. 박성재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박진철에게 안겼다.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박진철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네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야. 넌 이제 진짜 군인이다.
이때 윤지아 소령이 다가와서 말했다. 박성재 훈련병,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윤지아의 말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지아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느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지아는 감찰단장에게 따로 불려갔다. 감찰단장은 윤지아에게 말했다. 윤소령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자네의 예리한 직감과 끈질긴 노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네. 윤지아는 감찰단장의 칭찬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아직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는 긴급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중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대대장과 부대장은 보직 해임 후 문책성 전속 조치를 받게 되었고 중대장은 경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사 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의 범죄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부정부패와 폭행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고 투명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 의무실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CCTV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발표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윤지아는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대대장과 부대장이 보직 해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부대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군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썩어 들어간 비리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묻으려 했던 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복수하기로 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윤지아 소령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대대장과 부대장이 보직 해임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부대 내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정한 몸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윤지아는 대대장과 부대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상급 부대 지휘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들의 핸드폰 메신저 기록에는 보고서 수정, 감찰단 움직임 파악, 윗선, 보고 완료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윤지아는 이 증거들을 감찰단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감찰단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윤소령 이 정도로는 상급 부대 지휘관들을 엮기 어렵네. 그들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지시하거나 은폐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감찰단장은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했다. 윤지아는 감찰단장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윤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대장과 부대장의 핸드폰 메신저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장성급 장교들의 골프 모임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 청평호수, CC, 다음 주 토요일 장군님들, 모임. 윤지아는 이 모임이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모임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의와 은폐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윤지아는 곧바로 정보국에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동료는 정보국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골프 모임의 참가자들을 알아봐 주었다. 모임에는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모임의 핵심 인물은 바로 윤지아의 옛 상관이자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장군이었다. 윤지아는 그 장군의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장군에게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윤지아는 그 장군 휘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의 동료가 유사한 군 내부 폭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그 장군에게 보고했지만 그 장군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이 사건을 묵살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침묵할 것을 강요했다. 윤지아는 그 사건으로 인해 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결국 그 부대를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장군이 이번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윤지아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 장군이 주도하고 있는 군 내부의 비리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골프 모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그들이 골프 모임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어떤 은폐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것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성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박성재의 사건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동료를 희생시키고 군의 정의를 짓밟았던 모든 이들에 대한 복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는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대대장과 부대장 그리고 중대장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면되는 대신 보직 해임과 문책성 전속 조치로 끝나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들은 군사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그들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워 갖은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들이 진급을 포기하고 후배들을 지키려 했다. 고 미화된 거짓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 부대장님,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미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대장이 부대장에게 속삭였다. 부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중대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들의 편이지. 우리는 윗선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그들은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들의 예상대로 징계위원회의 결과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여론은 분노했다. 군대 내 폭행, 은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지휘관들의 안타까운 선택이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윗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지아 소령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상급 부대 지휘관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록에서 군사 재판에 대한 대비와 여론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축소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은 윗선과의 공모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윤지아는 이 증거들을 감찰단장에게 제출했다. 감찰단장님, 이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축소하려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상급 부대 지휘관들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윤지아는 감찰단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감찰단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다. 윤소령 자네의 열정은 알겠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윗선의 지시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 징계위원회 결과는 이미 나왔고 이들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충분해. 윤지아는 감찰단장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감찰단장의 말을 무시하고 혼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성재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박진철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윗선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은 윤지아의 말에 놀랐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지아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윤소령님, 저희 가족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윤지아는 박진철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사건을 여론에 더 크게 공론화하고 군사재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대장과 부대장은 자신들이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사가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뉘우침은커녕 박성재와 윤지아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윤지아, 그놈의 계집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대대장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장호석 병장이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들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결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행 사건과 지휘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분노했다. 군대의 민낯,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비판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오직 대대장과 부대장에게만 향했다. 그들은 언론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조종했던 윗선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윤지아 소령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의 초점이 대대장에게 맞춰져 있을 때 이 사건의 진정한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골프 모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그 모임에 참석한 장성급 장교들의 과거 경력과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과거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희생자는 바로 윤지아의 옛 동료였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먼지 쌓인 사건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 기록에는 그녀의 동료가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이미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윤지아는 그 장군이 그 사건을 어떻게 덮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그 장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추적했다. 그의 가족,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정치적인 인맥까지. 그녀는 그 장군이 군 내부의 비리 네트워크를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윤지아의 끈질긴 추적은 그 장군의 귀에 들어갔다. 그 장군은 윤지아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윤지아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지아의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소령 너무 나서는 것 같군. 그녀의 과거도 깨끗하지 않다며 라고 경고했다. 윤지아의 상관은 그 장군의 경고에 겁을 먹고 윤지아에게 말했다. 윤소령 이쯤에서 멈추게. 자네의 열정은 알겠지만 윗선을 건드리면 자네도 위험해져. 윤지아는 상관의 충고에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상관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강경하게 맞섰다. 그녀는 그 장군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박성재 훈련병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이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윤지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그 장군은 당황했다. 그는 윤지아의 질문에 분노하며 말했다. 윤소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나를 감찰하려는 건가? 자네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난 줄 알게. 윤지아는 그 장군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제 군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면 장군님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끝날 겁니다. 윤지아는 그 장군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장군은 윤지아의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윤지아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장군은 윤지아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윤지아가 과거 복무 중 자신의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사건을 윤지아의 무능함과 비겁함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윤지아를 동료를 팔아넘긴 배신자로 만들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복수심에 눈이 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윤지아는 이미 그 장군의 모든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장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윤지아 소령의 예상대로 사건은 언론을 통해 확대 보도되었고 윗선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작을 시작했다. 그들은 윤지아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정보국과 언론을 동원했다. 정의로운 군인으로 추앙받던 윤지아가 과거 동료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윤지아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그녀의 모든 주장을 복수심에 눈이 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사건을 덮는 것이었다. 윤소령 자네의 과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네. 자네가 과거 복무 중 동료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내용이더군. 윤지아의 상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윗선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윤지아는 상관의 말을 듣고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상관님, 그 제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요. 윤지아는 상관의 말을 무시하고 언론에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보한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인물이 과거 그녀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자 그 장군에게 충성했던 한 장교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장교는 과거 그녀의 동료가 죽었을 때 윤지아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윤지아는 그 장교가 이번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 장교는 윤지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윤소령, 오랜만이야. 자네가 요즘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자네의 과거,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윤지아는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선배님, 제 과거는 선배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날 밤 우리 동료가 죽었을 때 선배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 침묵을 강요하셨습니까? 윤지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그 장교는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윤지아는 그의 침묵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그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가 아니야.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서야. 윤지아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다. 언론은 윤지아를 향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정의의 화신, 윤지아 소령 알고 보니 동료의 죽음을 방관한 배신자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윤지아는 언론의 마녀 사냥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모든 것이 윗선의 음모라는 것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언론에 자신의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 밤의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저는 과거 동료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윗선의 압력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성재 훈련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지아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윤지아의 용기에 감동했고 윗선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들의 비열한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은 윤지아를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윤지아 소령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그녀는 과거 복무 중 자신의 동료가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사건은 20년 전 한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했다. 한 장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가 고참병들에게 집단 구타당했고 결국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당시 윤지아는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보고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이 사건을 훈련 중 사고사로 조작했다. 그리고 윤지아에게도 침묵할 것을 강요했다. 저는 그날 밤의 진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동료는 죽어갔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침묵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윤지아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국민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군 내부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지아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그녀의 옛 상관이자 그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장군이었다. 윤소령 자네가 결국 이런 짓을 벌이는군. 자네가 모든 것을 폭로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자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위기감에 휩싸인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윤지아는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장군님, 이제 더 이상 저를 협박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20년 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윤지아는 그 장군에게 차가운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장군님, 이제 진실을 마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때입니다. 그녀는 그 장군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 장군은 윤지아의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윤지아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편 박성재는 윤지아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지아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윤지아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나도 저렇게 용감해져야 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해. 박성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골마 터진 문제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군 내부의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국방부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윤지아 소령이 제기한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윤지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복수의 서막을 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 내부의 정의를 지키려는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20년 전에 한을 풀고 자신의 동료를 대신해 복수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을 세상에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윤지아 소령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과거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부대 내의 문제가 아닌 군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윤지아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그녀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추앙했다. 하지만 윗선은 그녀의 행동을 복수심에 눈이 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며 그녀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윤지아에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했다. 한 고위 장교가 그녀에게 찾아와 말했다. 윤소령 이쯤에서 멈추게. 자네의 용기는 높이 평가되네. 하지만 더 이상 윗선을 건드리면 자네도 위험해져. 자네가 원하는 진급 내가 약속하지.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치명적이었다. 윤지아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장군님, 저는 진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권력을 누려온 모든 이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협박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사를 왜곡한 기사를 언론에 흘리고 그녀의 가족들을 위협하려 했다. 하지만 윤지아는 이미 그들의 모든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지 않고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이 아니었다. 국민들과 언론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지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비리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정한 몸통인 그 장군을 찾아내야 했다. 그 장군은 이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했다. 하지만 윤지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녀는 박성재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박진철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몸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세상에 끌어내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지아는 박진철 가족에게 그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박진철 가족은 윤지아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다. 윤지아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한 명의 인물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윤지아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자 그 장군에게 불만을 품고 군을 떠났던 한 예비역 대령이었다. 윤지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부터 박성재 훈련병 사건, 그리고 그 장군이 주도하고 있는 비리 네트워크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예비역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윤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윤소령, 내가 자네를 돕겠네. 우리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내야 해.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이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장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군사 기밀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겼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과 민간 단체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윗선의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윤지아 소령은 예비역 대령과 함께 비밀리에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장군이 주도하고 있는 비리 네트워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장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군사 기밀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긴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그 장군이 과거에 저지른 죄와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두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닌 군대 전체의 미래를 건 싸움이 되었다. 윤소령, 이 증거들을 언론에 넘겨야 해. 그래야만 이들을 세상에 끌어내릴 수 있어. 예비역 대령이 윤지아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지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령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넘기면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윤지아는 예비역 대령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러나 예비역 대령은 웃으며 말했다. 윤소령, 나는 이미 군을 떠난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윤지아는 예비역 대령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예비역 대령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박성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진철 씨,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과 민간 단체에 폭로할 계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윗선의 압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세상에 끌어내릴 겁니다. 박진철은 윤지아의 말에 놀랐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지아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윤소령님, 저희 가족도 돕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윤지아는 박진철 가족에게 그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박진철 가족은 윤지아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었다.
윤지아는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윗선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들의 비열한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골마 터진 문제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군 내부의 비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국방부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윤지아 소령이 제기한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그 장군은 윤지아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윤지아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윤지아를 납치하고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다. 그러나 윤지아는 이미 그 장군의 모든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순간 미리 준비해둔 경찰에 신고했다. 그 장군과 그의 측근들은 윤지아를 납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군의 고위 장교가 한 여군 장교를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장군은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군사 기밀을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으며 군 내부의 비리 네트워크를 주도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장군의 체포는 군대와 사회 전체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언론은 그의 체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군대 내의 골마 터진 비리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 장군은 군사 기밀 유출 횡령, 그리고 폭행 사건, 은폐 지시 등 수많은 혐의로 군사 법원에 넘겨졌다.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추악한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이들도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군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방부는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지아 소령을 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임명했다. 윤지아는 위원회에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고 투명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익명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군 내부의 CCTV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군 내부의 비리가 은폐될 수 없게 되었다. 박성재는 군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다. 그는 윤지아 소령과 박진철 가족의 도움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돌아왔고 그의 눈에는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생겨났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몇 달 후 박성재는 모범 훈련병으로 선발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군대 전체에 알려져 많은 장병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신고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진철 가족은 이제 매주 박성재를 면회하러 간다. 예전처럼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성재를 만난다. 박성재는 가족들을 보며 말한다. 아빠, 엄마, 형, 고마워요. 저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박진철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한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넌 머리를 찍힌 게 아니라 군대의 양심을 깨웠다. 윤지아 소령은 마침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권력을 누려온 모든 이들에게 복수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박성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위대한 복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영웅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